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치 건강 스페셜 왕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렇게 차가워진 날씨만큼 오늘은 훈훈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 예방 교정과 소아 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빛나리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예로부터 치아를 오복 중의 하나로 여겨왔던 만큼 치아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나 덧니, 비틀어지니, 거꾸로 물리니 또는 주걱턱이나 무턱, 돌출입까지 만약 우리 아이의 치아가 이와 같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보통 7세가 되면 첫 검진이 권장되는 교정치료, 아이들의 신체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정교합을 미리 예방하는 소아 예방 교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스페셜 오늘의 주제는 소아 예방 교정 치료인데요.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네, 있잖아요. 네.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방치하다가 더 큰 힘이 필요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아무래도 치아 건강을 이야기할 때 해당되는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치과에서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치과는 정말 예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거를 너무 많이 끌다 보면은 오히려 더 치료가 커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예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치아가 고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기에 미리미리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방법이 바로 예방 교정인데요. 먼저 이야기 나눠볼 김석권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석호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보통 삐뚤삐뚤한 치아나 부정교합이 생긴 치아 교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방 교정이라는 거는 치아가 아무래도 다 성장하기 전에 하는 교정을 말하는 건가요? 네, 보통 치아 교정하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또는 성인이 돼서 하는 교정을 말하는 그쵸. 게 일반적인데요. 예방 교정이란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또는 그 이전의 성장기 때 교정을 해줌으로써 미리 악화되는 부정교합을 예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치아 교정도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나 봐요. 네, 치아 교정을 나이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소아 교정, 청소년 교정, 그리고 성인 교정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소아 교정은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의 혼합치열기 초기 시기에 교정을 하게 되고요. 청소년 교정은 이를 모두 교체한 영구치열기에 교정을 하는데 성장이 남아있는 시기에 보통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교정은 성장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교정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예방 교정은 소아 교정 시기에 주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주변 부모님들이 주변에서 아이를 기를 때 아무래도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게 과연 우리 아이는 치아 교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다고 하면 언제 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저도 교정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많이 여쭤보시고요. 또 주변 원장님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케바케 이렇게 부르죠.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사실 교정 치료의 추천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릴 때 하는 게 좋다 또는 커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적정한 시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치료 시기는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검진 시기는 추천이 되는데요. 보통 만 6세가 되면 이제 영구치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앞니가 올라오는 시기는 그 이듬해인 7, 8세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 교정 검진을 하고 혹시 네. 문제가 예상된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예방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정밀 검진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보통 종합검진 또는 정밀검진 하면 MRI나 CT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치과에서는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치아 사진이라든지 또는 얼굴 사진, 그리고 치아 엑스레이, 얼굴 엑스레이 등을 찍고요. 구강 내 본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외모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얼굴을 스캔을 떠서 치료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성장기 때 교정을 하게 된다면 성장판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게 됩니다. 저렇게 이렇게 교정 정밀 검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교정 정밀 검사와 성장판 검사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치아 교정이라는 말을 하면 치아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아 이만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정 치료의 일부분에 속하는 말이고요. 교정 치료는 크게 교정 범위에 따라서 치열 교정 치료, 그리고 악정형 치료, 그리고 악교정 수술 치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열 교정 치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아를 바르게 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정형 치료가 보통 우리 정형외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얼굴뼈를 고치는 그런 치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술 교정 치료는 수술을 통해서 뭐 양악 수술 같은 그런 치료를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정형 치료나 수술 치료는 모두 얼굴뼈를 고치는 것이지만 악정형 치료는 성장기 때 비수술로 얼굴뼈의 개선을 준다고 한다면 수술 교정은 수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럼 원장님 아무래도 치과에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거는 사실 다들 놀라실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 게 성장판 검사인가요? 네, 그렇죠. 성장기 교정을 많이 하는 그런 치과에서는 당연히 성장판 검사를 해야 되고요. 흔히 사진에서 보시듯이 손의 사진을 방사선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네. 손의 어떤 성장판의 모양을 판독함으로써 신체 발육 정도라든지 아니면 얼굴의 성장 정도 그리고 뼈 나이 그리고 최종 키의 예측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좀 삐뚤삐뚤한 치아 이런 경우에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삐뚤삐뚤하게 되는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죠? 네, 보통 삐뚤니 부정교합은 치아가 심겨 있는 치조골이라는 악궁이 좁아져서 생기는데요. 하지만 어릴 때는 이런 악궁을 넓혀줄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넓혀주면 향후에 보다 이가 바르게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인용 소파에 한 4명 정도가 앉으려고 하면 굉장히 빡빡하고 삐뚤게 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의자를 넓게 넓혀줄 수 있다면 충분히 바르게 다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장 치료를 통해서 치아가 보다 바르게 나오게 해주거나 맹출 장애를 예방해주고 그리고 향후 발치 치료의 가능성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치아 교정으로 이렇게 치열을 바로잡는 거 이외에 네. 또 어떠한 예방 효과들이 있나요? 골격도 부조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골격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골격은 유전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골격 교정 장치를 이용하면 이 골격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원하는 얼굴을 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걱턱이 심하게 진행된다든지 너무 턱이 짧아서 무턱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 범주까지 오게 만들 수 있어서 예방 교정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왕성호 아나운서 주변에서도 치아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이렇게 네. 아나운서를 준비하다 보면은 치아 교정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친척 동생들을 보면은 어린 나이에도 요즘에는 교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성인 교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를 빼고 교정하는 경우가 많긴 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호미로 막을 거를 또 가래로 막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래서 예방 치료가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교정을 하게 되면 차후 이를 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원장님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예방 교정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가 나올 공간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교정 없이도 치아가 바르게 배열되기도 하고요. 설령 교정을 한다 하여도 아주 간단하게 교정하거나 또는 비발치 위주로 교정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악골 부조화를 개선해 준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수술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렸을 때 미리 예방 차원에서 교정을 하게 되면은 차후에 이 M1 이를 뺄 필요도 없이 쉽게 교정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뭐 맹출 장애라든지 주걱턱, 무턱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사례를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맹출 이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맹출이란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가 올라온다는 뜻이고 그래서 맹출 이상이라는 것은 치아가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위의 사진에서 앞니가 90도로 틀어져 있는 거 그렇네요. 보이시죠? 네, 많이 돌아가 있네요. 저렇게 치아가 나온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구치가 옆에 이들이 올라오면서 다 저 자리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정 치료를 할 때 저 앞에 이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전체 치어를 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죠. 아. 그래서 아래 사진처럼 앞니를 미리 조기에 개선해 줌으로써 지금 보면 정상적인처럼 맹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영구치 열기가 됐을 때 웬만큼 바르게 치아가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뭐 이가 벌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혹시 발생할 수 있나요? 아, 교정을 네. 다음 하게 사진은 되나요? 이가 벌어진 사진인데요. 안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이가 벌어진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 제 조카도 이가 벌어져서 나와가지고요. 제가 지금 교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앞니가 저렇게 벌어져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런 경우는 되게 흔하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예. 저런 경우 뭐 자연이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심하게 벌어지게 되면 옆에 니가 똑바로 나올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저렇게 아래 사진처럼 모아줘가지고 나중에 이들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도 교통정리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의 사진에서는 지금 두 번째 치아가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못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치아가 이렇게 벌어진 거를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어른들이 이런 거 보고 크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네, 뭐 치아가 정상적으로 약간 벌어져서 나오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보면 항상 그것이 자연적으로 다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기대하고 있다가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한 2mm 정도 이내로 벌어져 있고 그리고 옆에 이와 송곳니가 똑바로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다칠 수도 있는데요. 보통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더 심하게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앞니에 대한 맹출 장애를 보긴 했는데 혹시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아, 네. 이번에는 어금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금니의 저 사진의 윗사진의 왼쪽 부분에 보면 오른쪽은 큰 어금니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는 못 보이지 않는 나왔네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좀 늦게 나오겠지 하고 기다려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방사선 사진으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사진을 오른쪽에 보시면 앞쪽 치아 안쪽으로 걸려서 맹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래 그림처럼 간단한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 차 후진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진을 통해서 정상 경로로 맹출을 시켜주면 나중에 큰 문제들을 많이 막아줄 수 있는 예방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랑니가 이렇게 저런 식으로 나가지고 발치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것도 맹출 장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사랑니도 맹출 장애는 맞는데요. 사랑니 같은 경우는 원시 시대 때는 그것이 똑바로 나올 만큼 앞골이 이제 크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현대인들한테는 정상적으로 맹출될 수 없는 치아입니다. 그래서 맹출 장애는 맞지만 다 발치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고요. 아까 그림처럼 정상적인 치아가 맹출 장애가 온다면 그것은 교정을 통해서 개선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맹출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악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악궁이 정상적인 악궁이고 어떤 형태가 있을 때 문제가 없게 맹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모형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모형을 보시면 이 악궁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U자 형태의 알파벳 U자 형태를 띠고 앞쪽이 비교적 넓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앞니가 다 가지런히 옆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앞궁이 좁아지는 현상들이 생겨서 이 앞쪽이 V자 형태를 많이 띠게 됩니다. 이렇게 V자 형태를 띠게 되면 옆니라든지 송곳니가 똑바로 나올 공간이 부족해서 부정교합이 예상되는 것이죠. 다음 예. 사진을 보면서 한번 그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어떤 경우인가요? 네. 지금 흔히 보이는 아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윗사진을 보시면 앞궁이 좁아져서 옆니가 바르게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덧니가 더 심해져서 영구치열기에는 굉장히 심한 덧니가 되겠죠. 그러면 네. 발치라든지 굉장히 힘든 치료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예방 치료를 통해서 어릴 때 좀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치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치료 전 아까 그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악궁을 확장하고 앞니를 펴줌으로 해서 바람직하게 치아가 배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사진은 얼굴 사진인데요. 다른 환자긴 한데 이렇게 이가 삐뚤삐뚤하게 나오면 굉장히 보기가 좀 좋지 않잖아요. 근데 네. 저렇게 미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이 치아가 못났다 그래서 논린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히 이뻐지면은 굉장히 또 자신의 만족감도 커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설령 나중에 2차 교정이란 걸 하게 되더라도 중학교 정도 될 때까지만이라도 앞니가 가지런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라는 게 웃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건강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인 어떤 성격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덧니가 있는 친구들은 주로 마음이 위축되거나 되게 자신감이 없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릴 때 예방 교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치아가 안 좋게 난 경우와 또 이렇게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건강상에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치아가 가지런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아 관리하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이가 삐뚤면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아무래도 훨씬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치아가 가지런한 사람이 훨씬 오랫동안 치아를 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음식을 씻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그럼요. 좀 용이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음식 소화 섭취율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삐뚤니들은 대부분 제대로 저작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영양 섭취가 충분히 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밥을 잘 먹고 또 소화가 잘 돼야 또 아무래도 성장에도 영향이 미치기 그럼요. 때문에 키도 정말 크는데 도움이 중요하겠네요.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우선 이제 예방 교정을 했을 때 사실 이렇게 어떻게 유지가 제일 되는지 그리고 예방 교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치아가 나는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릴 때 교정을 하면 나중에 영구치 나오면서 또 삐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이제 그렇죠.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 사진의 왼쪽 편 사진은 이제 교정 전 사진이고요. 그리고 중간 사진은 우리가 소화 교정을 끝냈을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다 성장이 끝나고 영구치가 나온 사진입니다. 세 사진을 좀 작긴 하지만 비교를 해보시면 왼쪽 사진은 악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V 쉐입을 V자. 띠고 있고요. 앞니가 삐뚤어져 있고 치아가 제대로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화 교정을 통해서 저렇게 앞니를 펴주게 됐을 때 오른쪽 사진처럼 영구치가 다 거의 정상적으로 배열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네.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나중에 2차 교정 없이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간이 많이 좁은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이를 빼거나 하진 않은 거죠? 네, 이를 빼지 않고 악궁의 확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자가 넓어지면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궁이 넓혀지는 치료를 통해서 배열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네.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다음 케이스를 보면 이번엔 조금 더 심합니다. 저기 아래쪽 사진을 보면 아래 앞니가 완전히 혀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역시 아까와 같이 확장치를 통해서 오른쪽과 같이 영구치열기를 모두 정상적으로 맞이하게 된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치아가 이렇게 삐뚤게 나오게 되면 단지 씹는 문제뿐만 아니라요. 발음이라든지 또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게 마련인데요. 오른쪽이 중학교가 된 사진인데 소아교정 이후에 굉장히 밝은 미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아 교정이나 예방 교정이 아주 좋다는 건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 교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성인이 됐을 때 또 교정을 하는 게 아닌지 혹시라도 또 수술해야 되는지 아닌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쵸. 실제로 어떤가요? 네, 어릴 때 교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중에 교정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 교정을 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드는데요. 어린이 유치원, 영어 유치원을 보통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물론 영어 성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발음도 좋아지고 네.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나중에 영어가 항상 100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은 있고 그래서 소아 교정을 하더라도 예방이 되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항상 100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한테는 소화 교정은 보통 한 20, 30점 되는 삐뚤삐뚤한 치아 상태를 8, 90점 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 100점까지 만들려면 2차 교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네, 이렇게 김석호 원장님과 함께 소화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2-2000-4959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요. 예예. 네, 그 이빨이 이제 앞니 쪽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네네. 이제 치아가 앞니가 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옆에 이제 자라는 이가 두 번째 이가 치아 안쪽으로 나기 잇몸 안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다니는 치과 원장님께 네네. 여쭤봤어요. 요즘 교정이 하도 흔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저희 아이 어떻게 이빨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크면 좀 더 크면 자라서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저는 이제 아직 2학년이지만 이제 학교도 다니고 하니까 그쵸.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전화 잘 좀- 주셨고요. 지금 네네. 김석호 원장님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연결해 드릴 네.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커서 교정하라는 말들을 보통 원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근데 혹시 그 병원이 이렇게 교정 네. 치료를 직접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저 일반 치료하시는 치과를 다니고 네네. 있어서 예, 예. 네. 그래서 보통 치과 의사 하면 뭐 교정을 비롯해서 임플란트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긴 하시겠는데요. 사실 교정 치료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 일반 동네 병원에서는 또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그냥 통상적으로 커서 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검사를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교정을 하시는 병원에 한번 방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교정을 하러 이렇게 아이들이 방문을 하면은 어떤 검사를 받고 또 얼마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정 정밀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근데 그건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고요. 이런 정밀 검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 소화 교정을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성인 교정은 보통 뭐 2, 3년 이상 그렇죠. 걸리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소화 교정은 보통 1년 남짓한 그런 기간이면 충분히 마무리가 됩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한 점이 좀 해결되셨어요? 네. 네, 또 궁금한 점 감사합니다. 생기시면은 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아까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성인이 돼서 치아를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네네. 이제 보통 이를 빼게 되면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이를 안 빼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사실 뭐 꼭 빼는 게 나쁘거나 안 빼는 게 좋다 이런 정답이 있을까요? 사실 소화 교정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 이를 안 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되게 혹해가지고 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물론 소화 교정을 통해서 악궁이 넓어진다면 발치의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치를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치료고 비발치를 하는 것이 좋은 치료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악궁이 워낙 작게 형성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치아를 오히려 모두 다 넣게 되면 굉장히 치열의 배열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발치 교정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렇게 아이들의 비발치가 무조건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또 빼야 될 때는 빼야 되는 예.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빼면 오히려 교합이라는 것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발치 교정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도 하고요. 어릴 때 교정을 했지만 성장하면서 좀 틀어지거나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발치 교정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무조건 어릴 때 하면 비발치고 그것이 좋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 상태를 꼼꼼히 체크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들 중에서 아무래도 치아 교정을 하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치가 예방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는 있지만 네. 어머니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교정 장치를 하면 치아 충치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사실 충치 때문에 교정을 못 하겠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당연히 저라고 해도
교정 장치를 달게 되면 양치질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할 그렇죠. 쉽진 거고요. 않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부모님들한테 교정 장치를 달게 되면 평상시에 한 3배 이상 열심히 닦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교정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충치 발생의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교정 치료 동안 양치질을 해야 되지만 사실 치아가 삐뚤 상태가 오래 방치되면 그것이 더 충치 발생에는 더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를 바르게 개선을 해준다면 더 충치 예방에는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또 교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렇다면 어떻게 치아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교정 치료하는 동안에는 불소도포라든지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양치질 습관도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요. 뭐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스페셜 소아 교정에 대해서 김석구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유치하는 교정 장치와 그리고 영구치하는 교정 장치가 틀린지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다른가요? 네, 뭐 제가 아까 소아 교정은 네. 혼합치열기라는 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유치와 영구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구치에만 장치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유치에도 역시 같이 장치를 붙이게 되는데요. 근데 유치와 영구치의 장치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유치는 빠질 치아기 때문에 일부러 가지런히 배열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치에 장치를 붙이게 되는 것은 똑같지만 뭐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치아가 잘못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턱 관절이나 다른 곳이 아파서 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사용되나요? 턱관절 질환은 또 우리가 교정이랑은 또 사실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질환은 아닌데 부정교합이 심하다 보면 턱관절 질환이 유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어린이 교정의 시기에는 사실 턱관절이라는 것은 한 만 12세 넘어서 성장기 때, 사춘기 성장기 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시기에는 턱관절이 아직 완전히 형성된 시기가 아니라서 턱관절 질환이라는 게 있더라 하더라도 아주 일시적으로 있고요. 뭐 그게 만성화된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건강 스페셜에서 부정교합과 예방교정 그리고 소아교정에 대해서 김석권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주치 건강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석구 원장님과 함께 소아 예방교정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걱턱이나 무턱과 같은 골격 부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모형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이시나요? 네. 네. 보통 사람의 뼈인데요. 좀 무섭게 생겼죠? 네. 사람의 뼈에서 여기 치아가 심겨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앞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에 위턱뼈를 그래서 상악골이라고 하고요. 아래턱뼈를 이제 하악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춘기 성장 시기 동안 이 상악골과 하악골이 정상적인 비율로 발육을 해줘야 이 치아가 정상적으로 씹히고 맞닿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해서 상악골이나 하악골이 불균형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골격 부조화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턱이라든지 또는 주걱턱이라든지 또 정상 치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턱이 많이 자라난 경우에 주걱턱이라는 보통 통칭을 쓰고요. 아래턱이 저렇게 짧게 형성돼서 볼록한 얼굴형이 심화되면 무턱이라는 통칭을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무턱과 주걱턱을 나누긴 하는데 저는 또 아무래도 성인 교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 교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보면 수술을 할 수 있는 많은 케이스들을 예방 교정을 통해서 수술 없이 네. 원만한 얼굴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예방 교정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시는 그림의 맨 왼쪽을 보시면 이게 무턱의 환자의 사진입니다. 네. 어릴 때 이렇게 얼굴 형태를 보시면 턱이 되게 짧고 밋밋한 그런 얼굴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그냥 방치해 두면
치아가 물리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사실 저런 얼굴 형태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 형태 그대로 되죠. 그래서 저 중간 사진을 보시면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턱을 꺼내주는 치료를 통해서 턱의 위치를 재형성해주고요. 턱 네. 성장을 촉진해줘서 정상적인 턱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성장 후 사진인데요. 그 치료의 결과가 그대로 잘 유지돼서 성장이 완료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얼굴이 다시 돌아간다든지 이런 변형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턱 끝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기능적으로 조금 더 좋고 발음도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아, 네. 발음뿐만 아니라 또 씹는 것도 훨씬 네. 좋아지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엔 또 주걱턱 사례를 한번 보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주걱턱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이 되면 이제 앞니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교정 검진을 추천드렸었는데 네. 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 이가 밖으로 나야 될 앞니가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올라오게 되는 윗니가. 것이죠. 네네, 윗니가. 그래서 윗니가 아랫니를 제대로 덮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현상을 반대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턱의 모양이 앞으로 나오는 주걱턱이랑 보통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환자의 사진도 주걱턱의 외형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방치해두면 대부분 수술로 가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저렇게 예방 교정을 통해서 골격 치료를 해준다면 치열도 정상적인 치열이 되면서 외모도 상당히 많이 변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저렇게 치료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윗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주걱턱 때문에 아무래도 거북목 증세도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아, 네, 턱의 위치가 잘못되게 되면 자세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주는 게 일반적이죠. 다음 케이스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반대교합이 심한 케이스인데요. 네. 치아가 거꾸로 물리지만 얼굴 형태는 그렇게 심한 주걱턱 성향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주걱턱까지는 아니네요. 아, 네, 주걱턱 사진은 주걱턱까지의 외형은 아니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랫니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랫입술이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은 보통 대부분 마음이 웃고 있는데 화난 거 아니냐는 오해를 굉장히 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쵸. 네, 적절한 시기에 역시 예방 교정을 해줌으로 해서 지금 정상적인 치열 상태랑 외모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엔 입술이 아랫 입술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환자의 경우는 지금 성장 후에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걱턱이나 반대교합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장애가 있고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이 필요한 거겠죠? 네. 골격 부조화가 심하게 되면 사실 씹어 먹기도 조차 힘들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제가 그래서 앞니로 라면 같은 것은 잘 끊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라면을 앞니로 어려운- 끊습니까?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골격 부조화가 심하신 분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오히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앞니의 정상적인 기능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군요. 네,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당연히 예방 교정을 해가지고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이게 그냥 특히 거꾸로 물리는 방금 같은 케이스에서는요, 이게 골격적으로 원래 타고난 게 심한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앞니의 각도 때문에 이렇게 턱이 밀려 나와가지고 생기는 그런 부정교합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기에 치료해주면 너무나 결과가 좋은 반면 방치해두면은 유전적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수술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치아 교정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말을 할 때는 철길 깔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또 아이들끼리는 굉장히 놀림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또 교정하는 거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그 철길 깔았단 말 너무 많이 쓰죠. 그래서 네. 그 교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철도청이라는 모임도 네,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런 철길 장치를 보통 전문용어로 이제 브라켓이라고 네, 보통 부릅니다. 브라켓. 네. 이렇게 고정을 하는 때 쓰이는 그렇죠. 그거를 브라켓이라고 네. 하는군요. 그럼 소아 교정에서도 이렇게 브라켓이 사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사용되나요? 아, 네. 뭐 성인 교정에서만 브라켓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치아에 손잡이를 단다고 하는데 치아를 움직이려면 뭔가 잡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소아에서도 브라켓 장치를 이용합니다. 근데 소아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라켓 장치뿐만 아니라 상악 확장 장치라든지 아니면 골격 치료용 구회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합니다. 근데 브라켓 장치는 당연히 이제 치아를 펴기 위한 용도로 쓰고요. 저 중간에 있는 그림이 이제 브라켓 장치인데요. 사실 저렇게 붙이고 나면 저 철길처럼 생겼네요. 근데 저 양치질이 사실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저 굉장히 조그만한 좋네요. 튜브를 달아서 예. 간단하게 교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치질도 문제가 없고 아프지도 않고 훨씬 빠르게 치아 움직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일 왼쪽에 있던 장치 확장 장치였잖아요. 네네네. 뺐다 꼈다 하는 장치인데 이런 가철성 장치 예. 중에 혹시 성인들에서 좀 많이 하는 투명 교정 장치라고 있잖아요. 아, 예. 혹시 이런 것들도 어린이들한테 할 수 있는 교정 방법일까요? 네, 투명 교정 장치가 요즘에 핫한 장치인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많이 시도를 해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네. 아직은 투명 교정 장치가 소아 교정에서는 아주 일반화돼 있지는 않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교정이라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면서 조만간 아마 투명 교정 장치도 소아에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릴 때는 치아 길이가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유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이 좀 제한적입니다. 네, 이렇게 김석공 원장님과 함께 소아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부정교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방 교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들어보긴 했지만 또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꼭 해야 되나요? 네, 보통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면 학교에서 구강검진 했는데 부정교합 진단을 받았다 이러면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부정교합이면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큰 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막 달려오십니다. 근데 사실은 부정교합이라는 말은 정상교합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근데 정상교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상교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약에 전 국민 중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정말 극소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것처럼 존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심하냐 심하지 않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교합이다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교정 검진을 받아서 꼭 필요한 경우에 교정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렇게 치아 교정에서 부정교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이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골격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삐뚤거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 다 부정교합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부정교합의 원인이 과연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부정교합은 크게 보면 부모님이 이가 삐뚤면 아이도 이가 삐뚤까 이렇게 이제 유전적인 네. 부분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형태라든지 골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유전적인 요소를 많이 쫓아가는데요. 하지만 이 유전적으로만 된다면 부모님과 아이가 다 똑같은 치열과 얼굴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유전적인 요소에 습관적인 부분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 형태나 이런 것은 골격적인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따라가지만 악궁이 좁아진다든지 뭐 얼굴 형태가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습관의 요소 또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물론 유전적인 요소는 뭐 자기 스스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생활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제가 여기서 습관이라고 하면 뭐 우리 발 떠는 습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부정교합과 관련된 습관은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고 구강 주위 근육이라고 해서 입술이라든지 혀 그리고 뭐 씹는 근육 이런 부분이 균형 잡힌 기능을 하는 습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서로 균형을 잡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치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균형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데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구호흡 습관입니다. 지금 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이 이제 코로 숨을 쉬게 돼 있는데요. 사람들은 당연히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코에는 많은 면역기관이나 걸음 장치 같은 것이 있는데 저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렇게 지금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요.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혀가 바닥으로 깔려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저위설이라고 합니다. 아. 저렇게 저위설이 되면 보통 우리가
뺨에서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혀가 안쪽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상악곡이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부정교합이 더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호흡이 가장 심한 그런 부정교합을 야기하는 습관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손가락을 어릴 때 많이 빤다든지 입술을 빤다든지 이런 습관에 의해서 치아가 앞으로 뻗어지거나 악공이 좁아질 수도 있고요. 또는 턱을 한쪽으로 계속 개게 되면 비대칭을 야기하거나 턱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는 너무 약하게 씹는다든지 잘 안 씹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또는 너무 세게 씹고 있는다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저작 습관도 부정교합을 야기하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네. 코로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안 좋은 습관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뽑아줬던 게 바로 구호흡이었어요. 네. 여러모로 안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한 네. 변화가 생겨서 그럴까요?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진단을 하다 보면 모든 만병의 근원이 입으로 숨을 쉬는 것부터 온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네. 뭐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사실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요즘 공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염이라든지 아데노이드 또는 편도 비대 같은 호흡기 질환을 굉장히 많이 달고 삽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는데요. 인체는 원래 코로 숨을 쉬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면역 체계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모두 무너져서 사실 면역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런 전신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굴의 형태나 부정교합도 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전형적인 특징을 저희가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네. 아데노이드 페이스란 저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얼굴이 좁아지고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윗입술이 들려가지고 토끼처럼 이가 튀어나온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고 턱이 무턱 성향을 심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 같은 저런 얼굴 형태가 내 자녀분이 저렇다라고 하면 빨리 가서 검진을 받고 적절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비인후과 치료를 좀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저희는 이비인후과 치료를 권장하고요. 네. 뭐 한의사 분들에게 도움을 네.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또는 편도 절제술이나 수술 같은 경우를 심하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코가 막혀 있는데 입으로 숨 쉬지 마라고 하면 숨을 쉬지 말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코를 일단 뚫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 치료 말씀을 하셨는데 이비인후과 치료만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구호흡 습관이 없어지냐 이렇게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코로 숨 쉬는 구멍은 굉장히 작고요. 입으로 숨 쉬는 구멍은 크기 때문에 한번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생긴다면 그것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코가 뚫려 있는 날도 한번 구호흡 습관이 생긴 친구들은 계속 입으로 숨 쉬는 결과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방 치료를 하고 그리고 네.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좋아졌어요. 그러고 네. 나서 혹시라도 이 치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예방 치아 교정의 점수를 따진다고 하면 한 몇 점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예방 교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예방 교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을 요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네. 어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영어 유치원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요. 네. 어릴 때 조기 교육한다고 해서 나중에 다 100점 맞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하지만 한 2, 30점 되는 아이들을 한 8, 90점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마지막 100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2차 교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8, 90점에 만족하는 분들은 어릴 때 한 교정으로도 충분히 개선된 정도를 가지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악습관을 유발하는 원인을 피하는 것이 곧 예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네. 악습관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를 고칠 수 있는 훈련법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냥 입으로 숨 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훈련법이 있습니다. 어. 이제 네, 주로 입 주변 근육들을 트레이닝하는 훈련법을 우리가 구강 근기능요법, 뭐 영어로 마이오 펑셔널 테라피라고 부르는데요. MFT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훈련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기본 자세예요.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이렇게 척추를 똑바로 하고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것을 중요시하듯이
구호흡을 고치고 구강 근기능 요법을 시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먼저 입술을 다물어야 되겠죠?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금니를 살짝 띄워줍니다. 1mm 정도 띄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혀를 입천장에 이렇게 올리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이 가장 기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혀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혀를 위로 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혀가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혀를 찬다고 하는데요. 혀를 입천장에 한 2, 3초간 꾹 눌렀다가 하고 떼주는 퍼핑 훈련을 자주 해주시면 그렇게 약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강하게 이게 소리 내는 거 말고 크게 세게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법들을 쉽지 않은데요. 자꾸 해주시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혀가 혀의 힘을 올라가네요. 키우고 그것이 좀 정상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습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체조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체조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강 근육을 조절하는 체조법이 있습니다. 아이우베 체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일본의 어떤 내과 선생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근데 아주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라고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벌리시는 것이 아니고 입을 최대한 가로로 넓게 벌리면서 목젖을 보이도록 아라고 5초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면서 입꼬리를 귀에 닿듯이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힘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라고 하면서 입을 앞으로 쭉 우리 뽀뽀하듯이 빼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혀를 쭉 배라고 하면서 턱 끝에 닿듯이 혀를 쭉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을 하루에 한 30회 이상 꾸준히 반복하신다면 구강 주위의 근육들이 적당한 힘을 가지면서 좋은 기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실제로 구호흡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예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면 중일 때는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잘 때 어떻게 깨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우스 테이핑 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마우스 테이핑 요법이 있는데요. 피부에 붙이는 테이프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아예 세로로 막아주는 하나 붙이고 재우시면 또 부모님들이 가끔은 그러면 숨을 못 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 중간에 하나만 붙이면 얼마든지 살아서 숨 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렇게 붙여주시면 처음에는 좀 많이 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숙면을 취해서 더 건강해지고 뭐 키가 크는데도 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준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기능 요법만으로는 또 부정교합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근본이 어떻게 해소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운동만 한다고 병이 생길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의사들이 다 먹고 살지 못하겠죠. 네,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근기능 요법만 가지고 부정교합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꾸준히 해준다면 부정교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예방 교정이든 또는 성인 교정이든 이렇게 교정을 통해서 치아 형태라든지 골격이 정상이 됐을 때 이것을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운동 습관이나 이런 게 잘못되면 요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운동 습관이 그런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치아 교정 때문에 고민하시고 있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모든 병은 조기에 치료하면 예후가 굉장히 좋고 사실 말기에 치료하면 예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교합도 조기에 발견해서 미리 예방해서 치료해주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영구치가 나오면 앞니를 갈았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근처에 교정 진단을 하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꼭 검진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